자, 어제 이어가지고요. 변제공탁, 마저 하죠. 59페이지. 변제공탁의 요건은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거기 교과서 보시면은 변제공탁 사유라 그래가지고 수령 거절이나 수령 불능, 그 다음에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해가지고 60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7제까지 예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읽어보면은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별달리 제가 특별히 필요는 없고, 그 넷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압류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 같은 경우에도 그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A라는 사람이 지금 B라는 사람한테 지금 뭐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A가 이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를 하고 또 이 사람에게도 이중 양도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중 양도. 이때 요 두 사람 간에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때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먼저 확정일자를 갖춘 사람이 권리자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지금 5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양수인이 소재를 알 수를 없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쪽은 채권 양도 혹은 요 양도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압류도 마찬가지예요. 압류. 요 C라는 사람이 요 A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는 거죠. 압류를 하면은 이 사람도 압류 채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A가 그것을 D에게 또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이중 양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압류 채권자가 우선이냐, 그 다음에 요 이중으로 양수받은 이 사람이 우선이냐. 요 때는 요 사람이 지금 압류가 된 사실이 요 사람에게 송달이 된다 그랬죠. 요 송달 날짜하고 요 사람이 지금 그 확정일자 받은 거하고 여기 이제 어느 게 우선이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니까 그 확정일자가 압류일자보다 빠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이때 그냥 변제공탁을 하면은 간단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채권 양도에 있어가지고 제3자 간의 문제가 생길 때 확정일자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변제공탁의 방법 해가지고 언제 할 수 있느냐.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제일 밑에 의미 있는 말이 있죠. 변제공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에 손실이 가중된다거나 또는 은행이 다툼에 휘말려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은행에 손실이 있을 때 변제공탁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납은 변제공탁의 내용 해가지고 요것도 조금 아셔야 돼요. 둘째 줄 채무의 내용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만원 금전 채무자이면은 1000만원을 변제공탁해야지 900만원을 변제공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채무 내용 들어야 된다. 그래서 원리금을 모두 하여야 유효한데 그 다음 판례가 조금 의미가 있죠. 금액의 상위가 있을 때 금액이 다를 때 부족액이 근소하면은 이거는 봐줍니다. 너무나 부족액이 근소하다면은 그 정도는 봐주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부족액이 근소하냐 안 하느냐 그것 조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은 변제공탁의 방법. 첫째 줄 아셔야 됩니다. 변제공탁은 어디까지나 채무 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채무를 이행할 곳. 어제 말씀드렸죠. 금전 채권은 지참 채무다. 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첫째 줄 은행 예금 채권은 지참 채무는 말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일반 대여금 채권이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와서 해야 된다 그랬죠. 채권자의 주소. 요게 일반 지참 채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의 경우에 은행이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요 개설지 여기서 채무를 갚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실무상 예금의 지급은 지참 채무인 일반 채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개설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요런 것을 지참 채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가지고 추심 채무라 그럽니다. 추심 채무. 개념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개념 정도는 오히려 채권자가 돈 받으러 와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랍은 공탁 비용, 요것도 체크해 보시죠. 셋째 줄에 있죠. 변제 비용은 민법에 의하면은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누가 채무자입니까? 예금 채무자는 은행이죠. 은행이 변제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공탁 비용도 은행이 부담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타당한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행이 그 예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고 공탁을 해버린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이론적인 거하고 실무적인 거하고 분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요. 2-4 소송 결과에 의한 처리. 이거는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않다면은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제일 끝에요. 금융기관은 소송 결과를 기다려보고 권리자로 확정된 자에게 은행 예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금융기관이 소송 당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 첫째 줄 패소하면은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원래 지금 변제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날 이후에 돈을 갚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연손해금이라고 그럽니다. 지연손해금. 늦어진 것만큼 상대방한테 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전에 이 사람들이 그 약정 이율이 있으면은 당사자가 이율을 약정했다면은 요 지연손해금 계산할 때 약정 이율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약정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은 법정 이율을 등자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법정 이율이 너무나 쌉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지금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본에 가보면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여기 가보면은 특례를 만들어 놨어요. A라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소를 제기하고 그럼 상대방 B가 피고가 그 소를 갖다가 소장을 송달받겠죠. 송달받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이게 연 20% 이율을 물어야 돼요. 연 20%.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은행이 피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약정이율이나 법정이율 요거 가지고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연 20%의 고액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되니까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줄에 실무상으로는 되도록이면은 금융기관이 상대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민원 분쟁의 대처 방안. 그래서 역시 뭐 쟁점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3- 고객에 대한 설명 보면은 당연히 이제 법률이나 약관의 내용에 터잡아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법이나 약관을 잘 숙지를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관 끝났고요. 5관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의 제공이 뭡니까? 그야말로 고객 목적에 맞게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데 밑에서 넷째 줄 딜레마가 있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가 있겠죠. 아주 우량 고객이고 단골 고객인데 좀 편리를 봐달라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와서 할 때 그 거절하면은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편의 제공의 필요성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편의 제공은 거래처의 요청에 응해서 금융기관이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거래처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일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편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극적 편의 제공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1. 면책 규정의 적용 여부 해가지고 수신거래와 면책 규정 해서 오른쪽에 보니까 또 채권의 준점유자가 또 나오죠. 어제 470조. 금융기관에서는 민법 470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 7째 줄에 보면은 우리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죠. 무통장이나 무인감의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보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그 외형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통장이 없다면은 그런 외형이 갖추어지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런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면책약관은 민법 470조를 조금 더 구체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거래 기본약관 16조 1항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쭉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인령이라든지 인감을 유관으로 주의 깊게 비교한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신고한 거하고 같는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걸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위조되었더라, 뭐 도난당했더라, 이럴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면책약관이 있다는 거죠. 470조를 구체화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납은 중도해지와 면책 규정의 적용 여부 해가지고 중도해지가 뭡니까? 법률적 성질로는 계약의 중도해지입니다. 중도해지. 이때 세제줄 면책 규정이 적용되는가? 학자들은 이때도 면책 규정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실무상으로는 없다고 그럽니다. 변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470조를 적용할 때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실무상으로는 중도해지니까 이게 변제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너무 형식 논리적이죠. 여하튼 실무상으로는 면책 규정이 적용이 없다. 뭐 그 다음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도 적용이 없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은 만기 해지와 면책 규정의 적용 여부 해가지고 이거는 만기 해지가 뭡니까? 이거는 변제기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당연히 면책 규정이 적용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서 변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편의지급과 면책 규정의 적용 여부 해가지고 금융기관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서 정서나 인감이 없이도 지급하게 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딜레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따르지 않으려니까 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떡하느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넷째 줄 면책약관은 적용이 있을 수가 없다. 왜? 면책약관이라는 것은 통장을 제출해야 되고 인감 소지가 기본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관은 전혀 적용이 없다. 그러면 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어떻게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의 준점유자 이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은행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의 무과실. 특히 이제 요 무과실 같은 요건이 걸리는 거죠. 은행이 정서나 통장도 없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상대방이 요청을 해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 이럴 때는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70조는 적용이 안 된다. 결국 은행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중 지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85년 판례라 그래가지고 은행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은행에 과실이 있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 처리 방법 조금 전에 했던 거 확인이죠. 중도 해지하고 편의 지급의 경우에는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본인이 아니면은 정당한 권한, 수령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수령 권한의 확인 뭐 별로 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납은 사후관리의 철저 그래서 셋째 줄에 편의지급의 경우에는 일단 사후관리, 통장 정리라든지 지급 청구서상 인감의 보완을 빠른 시일 안에 마쳐둬야 되겠죠. 중도 해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불필요하죠. 소재한 자에게, 인감 갖고 온 자에게 지급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도 해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은데 편의지급의 경우에는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 예금주의 가속에 대한 지급이다 해가지고 가속이 와서 예금을 내어달라 이럴 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가속이라고 해서 다 내어주면 말이 안 되죠. 수령 권한이 있어야 예금을 수령할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 오른쪽에 2번에 보면은 그렇죠. 가속에게 지급했을 때 과연 면책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예요. 71페이지 7째 줄입니까? 가족 중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른바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이다 해가지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법을 떠나서도 일상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권. 지금 A라는 사람이 남편이고요. B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아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관계없습니다. 이 보통은 이제 아내가 만약에 지금 C라는 사람하고 일정한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률 행위라는 걸 합니다. 법률 행위. 쉽게 말하면 돈 빌려 올 수도 있죠. 소비대차 같은 거, 뭐 등등. 아니면은 가족을 위해서 뭐 임대차를 한다는. 여하튼 뭔가 의식주와 관련되는 거. 의식주와 관련되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상대방하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당연히 이 C라는 사람은 B라는 아내가 와서 돈을 빌려갔으니까 C는 이쪽으로 돈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근데 요런 의식주 요것을 우리가 일상가사라 그럽니다. 일상가사. 일상가사의 범위는 막연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의식주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일상가사에 대해서는 요 부부들이요 서로 대리권이 있어요. 서로 대리권. 대리권이라는 것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다고 그랬죠. 임의 대리인은 이 사람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임의 대리권이라고 그러고 법정 대리권은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서로 법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 성질이 뭐냐? 학설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거는 학설은 좀 대립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정 대리권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라는 사람은 남편한테 가가지고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간에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B라는 아내가 일종의 대리인 자격에서 돈을 빌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C는 요 사람한테 가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제 법정 대리권 자체는 아닌 것이 이때 이게 법정 대리권 그 자체라면은 C는 이쪽으로는 돈 받아 갈 수 없겠죠. 대리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요 사람은 이 B한테도 돈 받으러 갈 수가 있어요. 여하튼 그런 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는 남편이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제 요 범주 내에서는 이것까지 남편이 책임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아내가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을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같은 한 집에 사니까 그 집문서 같은 것을 남편 집문서를 쉽게 가져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이때도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는 일상가사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다고 봐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별도의 수권 행위를 해야 됩니다. 당신 내 부동산 좀 팔아다오 해가지고 맡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이 아내는요, B는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거죠. 대리권도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일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지금 이런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니까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은 부부가 서로 간의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 그거 하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별도의 수권 행위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더라.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무권 대리 행위가 되어서 그거는 무효라고 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족 중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른바 일상가사가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어느 날 이 B가요, 은행에 와가지고 A의 예금을 청구했다는 거죠. A의 예금을 청구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상가사 범위 내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것은 일상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일상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남편이 이 아내에게 별도의 수권 행위를 해야 됩니다. 내 예금을 좀 찾아보라고. 왜냐하면은 부부간에는 이 재산이요, 특유 재산이라 그래가지고 각자 재산이 공유가 아니에요. 자기 재산 따로따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예금으로 돼 있다면은 이건 일단 남편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 처분권이 있는 거지 아내는 처분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은행 가서 청구할 때는 별도로 남편이 대리권을 수여해야 됩니다. 근데 대리권도 안 맡겼는데
대리권도 주지 않았는데 B가 독자적으로 은행 가서 남편 예금을 청구하는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가 아니니까 은행은 이쪽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상가사 조금 아시기 바랍니다. 일상가사.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의문, 이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아니니까 지급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지급을 했습니다. 은행이 만약에 지급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은행은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사람이 남편의 통장을 갖고 왔길래 이 사람이 채권의 준점 유자인 줄 알았다 해가지고 은행은 470조를 주장할 수 있는가? 요것도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셔야 돼요. 교과서에는 그거 빠져있죠. 근데 요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47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은행은 아까 선의 무과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의 통장을 쉽게 집에서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과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판례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은행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본든지 해가지고 좀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개 요 무과실 요건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요 470조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은행 와가지고 내 돈이니까 내어놓아라 그러면은 은행은 이쪽으로 이중 지급을 해야 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을 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상가사 대리권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 실무 처리 방법 한번 보시죠. 예금주가 입원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 사람이 남편의 예금 청구를 하러 왔느냐 이런 이야기죠. A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넷째 줄 실무상으로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A로부터 직접 지급 청구서를 받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이게 가장 확실하겠죠. 근데 나번 예금주가 의식불명이다. 이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가지고 어떻게 의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부인이 할 수 없어가지고 남편의 지금 통장을 들고 왔다. 이때는 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좀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이때는 첫째 줄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은 대체로 면책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요때는 이 책을 쓰신 분은 지금 472조 민법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조문인데 민법입니다. 민법 472조인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권리자인데 지금 B라는 사람은 무권리자예요. 근데 C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변제를 한 사람입니다. 변제자. 그래서 무권리자에게 변제를 했다는 거죠. 이거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무효라 그랬죠. 무효인데 이제 어제 예외가 470조에 예외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어찌됐든 원칙적으로는 470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건 무효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중에 권리자가 C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권리자니까 그 돈을 내어놓으라 그러면은 C는 이쪽으로 또 이중 지급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C는 나중에 무권리자를 찾아가가지고 돈 도로 돌려다오 그래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이 방법이 원칙입니다. 근데 굉장히 번거롭죠. 번거로운데 이때 무권리자가 자기가 돈을 찾아가지고요.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겠죠. 이 사람한테 지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C는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하고 B는 이 사람한테 도로 돌려달라고 이런 관계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순환관계가 되니까 번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B가 이쪽으로 지급한 게 있다면은 그 한도 내에서는 C가 B한테 지급한 게 유효가 된다는 그런 조문이에요. 이게 472조가. 그러니까 요 C 자리에 은행을 넣고 조금 전에 한 거를 대입해 보면 마찬가지죠. 은행이 B라는 아내에게 돈을 지급하면은 무효인데 이 사람이 생활비로 이 A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생활비로 썼다는 거죠. 그럼 A가 그 한도 내에서는 지금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도 내에서는 요거는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문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비록
권한 없는 자에게 변제했다 하더라도 변제금이 본인에게 이익되는 한도 내에서 쓰였다면은 그 변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해가지고 요 A가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는 요거는 예외적으로 유효가 된다. 요런 조문입니다. 요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답은 예금주가 수감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섯째 줄이요. 위임장에 의한 거래를 하면 되겠죠. 이때 위임장은 교도관이 확인을 한 것으로 받으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금주가 해외 거주 중인 경우에는 어떡하냐. 똑같습니다. 위임장으로 하면 되는데 해외 공간에 인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map은 예금주가 행방불명인 된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일 밑에 보면은 재산관리인이라 그래가지고 재산관리인이 등장합니다. 요거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재산관리인. 요런 사람을 부재자라고 그래요. 부재자. A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요런 사람을 부재자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요 사람을 둘러싸고 많은 그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동산을 여러 가지 가지고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채무자일 수도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부재자라고 해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을 둘러싼 이 법률 관계가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A가 또 손해죠. 이게 관리가 안 되면요. 그래서 이때 A가 행방이 불명될 때 전혀 이 건물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누구한테 내 재산을 너가 좀 맡아다오 이런 부탁을 했다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탁도 안 한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면은 요런 재산 관리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재산 관리의 필요성. 이때 일정한 절차에 선임되는 자를 우리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라 그래요. 부재자 재산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A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어야지 나중에 A가 살아 돌아오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끝끝내 나중에 이 사람이 행방불명되어가지고 장기간 돌아오지 않으면은 실종 선고를 해가지고 사망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상속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제도거든요. 그럼 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범주인데, 첫째는 보존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보존행위. 요거는 현상 유지예요. 요거는 보존행위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왜냐? 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켜주니까 A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가 이거는 무조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개량행위다 그래가지고 이용, 개량. 재산을 놀리느니 다른 사람한테 임대료를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라도 들어오죠. 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느니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라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수익을 올리는 것을 관리행위라 그래요. 이것은 무조건은 안 돼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내에서 가능해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말인가 하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보니까 요새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이다. 예금보다는 주식이 훨씬 이득이 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금을 빼와가지고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성질을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관리는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분행위라는 게 있어요. 처분행위. 아예 A의 재산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죠. 나중에 A가 살아 돌아와 보니까 자기 건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굉장히 황당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처분행위는 요거는 법원의 허가를 얻었어야 돼요. 법원의 허가를 얻었어.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금주가 행방불명일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예금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존행위 차원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은행에 오는 그 사람이 재산관리인이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줄 그의 자격과 권한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재산관리인이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재산관리인 선임을 한다고 그랬죠. 물론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죠. 그럼 그 사람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가 5줄에 보니까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에게 예금을 지급할 때 재산관리인이 예금을 해지해서 예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관리행위인지 처분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이 예금을 지금 들어놓았는데 이 부재자가 B가 와가지고 이거를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관리행위에 속하느냐 처분행위에 속하느냐 학설은 갈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어느 경우로 봐도 처분행위라고 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될 것이고 관리행위라고 봐도 성질을 변하지 않는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런 해지행위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려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부재재산관리인 요 민법적인 지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 예금하고 관련해서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적극적 편의 제공이요. 자, 금리 예약제도의 도입 필요성, 갑은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예금계약의 성질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학자들은 보통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물계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75페이지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둘째 줄에 종래에는 요물계약이라는 견해가 통설 판례였지만 최근에는 낙성계약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왜냐? 0원짜리 통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를 든다는 거죠. 0원 통장이 가능하다면은 그거는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이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은 낙성계약설이 수신거래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죠. 둘째 문단에요. 예금 계약할 때 미리 금리를 예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유치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런 기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예약제도 뭐 이런 것들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서명거래제도의 활용해가지고 갑은 수신거래를 할 때 사인거래 하는 거 말하죠. 사인거래.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그 나번에 제일 끝에 뭐 그런 말이 있죠. 본인이 오지 않았을 때 사인이 불일치한다. 그래서 이때 그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해보면은 서명거래와 편의제공거래에서 5째 줄에 인간거래를 병행한다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예금의 팥줄 수납.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이 은행 창구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지금 예금을 수신하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굉장히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팥줄 수납이라 그러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대부분 판례가 있죠.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다음에 핵심이죠.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만 은행에 예금하겠습니다. 이 말만 해가지고는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해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예금계약을 요물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의사에 따라서 돈을 받아 확인하면은 그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 이제 직원이요 돈을 수령했다면은 그 순간 예금계약은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직원이 중간에서 돈을 횡령해가지고 은행에 그것을 입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 남대문 상인한테 돈을 갚아야 되느냐 안 갚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갚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금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게 있죠. 실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그 다음에 3-2번 예금의 관리와 편의 제공, 예금 관리와 일괄 처리. 아무것도 아니죠. 넷째 줄에 고객에게 여러 번 금융기관에 내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서류를 한꺼번에 다 일괄 징수를 해야지 이번에 왔는데 서류가 부족하니까 또 갖다 주세요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넘겨보시면은 첫째 줄에 밑줄감이 있죠.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양쪽 다 지식을 갖추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수신, 여신, 거래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 그런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의 질권 설정. 과 질권 설정의 방법. 자행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할 때는 질권 설정 계약서를 받는데 자행예금이 가로수기 보시죠. 자행예금의 담보는 보통 질권 설정 계약서를 받지 않고 대출거래 약정서 같은데 연면담보 정도 믿을 것이죠. 거기 이제 아마 금액 같은 거 쭉쭉 적어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민법상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동산질권 어떻게 설정한다 그랬죠? A가 있는데 지금 B에게 이 사람이 그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다. 이 사람이 채무자라 그랬죠. 그럼 질권을 설정할 때 이 사람이 보석과 같은 동산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점유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보석을 이 사람한테 주고 돈을 뭐 300만 원 빌린다든지 지금 그래야지 그 말이 된다 그랬죠. 왜? 자기가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돈 갚을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채권자가 이 보석을 점유해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채권 질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채권 질권. 지금 A가 지금 B에게 돈 3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A가 C한테 가서 지금 돈 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때 요 사람이 질권자가 되는 거죠. 질권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은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이 사람한테 뭐 돈을 200만 원 빌리든 100만 원 빌리든 300만 원 빌리든 요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이때 채권 증서가 반드시 이 사람한테 넘어가야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제 뭐라고 그랬죠? 채권 증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증거에 불과하다 그랬죠. 증거. 이게 없어도 얼마든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채권 증서를 이 사람한테 넘겨줄 필요는 없고 자기가 그래도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동산질권하고 차이점입니다. 동산은 반드시 상대방한테 점유를 넘겨야 되는데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채권 증서를 반드시 이 질권자에게 넘길 필요가 없다. 요것 하나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째 줄에 예금 통장이나 증서를 제출케 하여 그곳에 질권 설정의 표시만 하고 통장은 도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통장은.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예금주다. 그 다음 이 사람이 은행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권 증서가 지금 통장이죠. 통장은 굳이 이 사람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죠. 돈을 빌려주는데 지금 B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질권자일 수도 있어요. 은행이. 이 양쪽이 일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A라는 은행이 지금 B한테 돈 지금 3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요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B가 A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이쪽으로 돈 빌려주는데 그 B가 바로 은행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자행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통장은 도로 돌려줘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행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할 때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미줄감이죠. 이것도 미줄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일반 지금 이게 예금 채권이 아니고 자행예금이 아니고 ABC 사람이 세 사람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지금 이 사람이 질권자다. 이 사람이 지금 100만 원 채권이다. 여기 이제 은행 예금 채권이 아니고 대여금 채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여금 채권. 그래서 돈 받을 100만 원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C에게 지금 이 사람이 50만 원 빌렸다고 해보십시오. 이때 B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왜냐하면 A가 50만 원을 갚지 않으면은 C가 이쪽으로 직접 청구 들어간다 그랬죠. 이때 B는 C라는 사람이 생명부재의 사람일 거 아닙니까? 너 누구냐 지금 B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B는 요 100만 원 채권이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죠? 통지 혹은 성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항요건. 근데 이때는 B은행하고 돈을 이 채권을 담보로 한 질권자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지금 이 사람은 B은행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통지나 승낙이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대예금 채권하고 요 예금 채권, 요 은행 자행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요런 차이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요 통지 승낙이 요게 바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요거를 갖출 필요가 없다. 자행 예금 갖출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문제는 두 줄 내려오시면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즉 확증일, 이거는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자꾸 복습인데요. A가 이중으로 이 채권을 양도해서 D라는 사람에게 넘겼을 때는 누가 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때는 확증일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이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했다든지 어떤 사기를 쳤을 때 B와 C 중에 누가 권리자라고 할 것인가. 이때는 두 사람이 누가 권리자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확증일자를 먼저 갖춘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확증일자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가려져 있지 않은데 실거래상으로 보면은 제3자의 압류 등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도 이중 채권 양도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상계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게 통상적인 예의다. 이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A는 B은행에 지금 300만 원 돈 받을 거 있죠. 근데 B가 A은행에 지금 돈 300만 원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럼 B도 A에게 지금 돈 300만 원 받을 거 있죠. 나중에 A가 이쪽으로 이중 양도했다든지 아니면 C라는 사람이 A의 채권을 압류했다든지 했을 때 이때 B가 우선하느냐 C가 우선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확정일자인데 은행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계를 해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한테 돈 줄 거 있고 내가 받을 거 있으니까 서로 제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돈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고 제해버리면은 사실상 이 B은행은 돈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확정일자 없다 하더라도 은행은 상계 요건이 충족되어가지고 상계해버리면 간단하게 자기가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C가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쓰신 분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이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너무 은행이 일반 편의적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4번 질권 설정과 편의 제공 보시죠. 자, 대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셋째 줄, 담보예금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압류가 있다면은 거래처는 계속 대출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민법 498조를 가보면은 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급 정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가지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제일 첫째 줄, 질권 설정 계약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일자 받아 놓으면은 간단하게 해결되죠. 은행이 먼저 확정 일자 받아 놓으면은 이 사람한테 이기니까요. 이때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압류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대출이 계속되어도 관계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답은 질권 설정한 예금의 이자 지급과 편의 제공. 다섯째 줄, 예금 이자는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인한테 질권이 설정되면은 그 질권자는요, 이자에 대해서도 이 질권의 영향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질권자가 이자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선 변제권이 이제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질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질권의 효력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게도 미친다. 이런 이제 이야기 아셔야 되고, 따라서 이자를 예금주에게 지급하려면은 질권자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증권적 예금의 사고 해가지고, 4번 증권적 예금 사고. 복습이죠.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셋째 줄에 계약 불이행이나 피사치의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분실 도난의 경우에는 재건 판결로 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번 증권적 예금의 사고와 편의 제공해가지고 재건 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정권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넷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적 예금은 단기 예금이 보통이기 때문에 채권 판결 전에 만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밑에 보면은 최종 소지인이 주요 거래처였다면은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채권 판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다른 자력이 풍부하다든지 등등 했을 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좀 감동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 제도의 활용은 뭐 별로 볼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꼭 이제 예금만 수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고객재산의 보관제도라 그래가지고, 납은 보호예수 한번 보죠. 보호예수가 뭡니까? 그 유가증권이라든지 기금속 같은 기중품을 금융기관이 맡아서 보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실 같은 것, 이제, 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봉예수는 뭐죠? 거래처가 금융기관의 목적물이 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봉합예수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납은 법적 성질이 뭐냐 넘겨보시면은 세제줄의 임치계약입니다. 임치계약, 보관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물건이 실제로 가야 되니까 요물계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물임치계약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나중에 돌려줄 때 개봉예수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해서 책임을 은행이 져야 되겠죠. 봤으니까. 그러나 봉합예수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보관 책임만 있지 동일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고객관리의 활용 별 거 없고, 그 다음에 대여금고. 납은 대여금고의 법률적 성질. 요건 아셔야 돼요. 요거는 보관이 아닙니다. 은행에 있는 장소의 한 기퉁이를 고객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뒤처리는 전적으로 고객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 기퉁이를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은 임대차예요. 무료로 하면은.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공짜로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런 거를 사용대차라고 부릅니다. 빌려주기는 빌려주는데 유료일 때는 우리가 임대차, 무료일 때는 사용대차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납은의 대여금고의 법적 성질은 임대차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답은 고객관리에 활용해가지고 두째 줄에 그런 말이 있죠. 주요 고객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여금고를 무료로 대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는 법적 성질이 사용대차가 되는 겁니다. 임대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받을 수탁 의무라 그래가지고 음을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일에 추심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계좌 이체를 시켜주면은 그것도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을 수탁 의무라고 그럽니다. 나번에 보면 법적 성질이 뭐냐? 짬뽕이 돼 있죠. 넷째 줄에 임치계약과 아울러 추심까지 해주니까 위임계약까지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별게 없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